광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 시행 시 해제되는 광주의 10개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민간공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임택시 의원과 함께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광주시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먼저 여기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집 배경이 좀 생소하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비움박물관입니다. 네.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네. 거의 MBC 문화방송 근처에 있는 이제 박물관인데요. 네. 이 박물관은 근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네. 생활용품, 일상생활에서 썼던 네. 기기들이라든지 네. 전통 민속품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관장님께서 지난 한 40여 년 동안 네. 수집해 온 것을 네, 직접 수집하신 직접 것들을 수집한 것을 이제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네. 해서 네. 이 박물관에 지금 전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이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의미를 있는 게 우리가 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쇠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쓸어버리고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현대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네. 이곳에 이런 공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숨쉬게 하고 네. 또 구도심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우리 동구가 문화적으로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투자해서 했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앞으로 이렇게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네. 의미가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으시는 관광객들도 꼭 이 비움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다양한 전통 도구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탄핵 정국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5월 9일 대선 이전에는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당이 집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네. 그 활동에 열심히 해왔고요. 대선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민선 6기가 사실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부라든지 의회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활동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광주 시민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광주시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물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8월은 비핵이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구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 구민들이 바라는 시정의 방향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또 열심히 만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 3년 후면은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먼저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어떠한 지역은 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지정을 한 의미는 뭐냐면 이걸 공원으로 자치단체가 이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이 공원 개발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네. 이 도시공원 지역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에 상당한 그 어떤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 1999년도에 헌법 소원이 제기돼서 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시설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해제시켜야 된다. 공원으로서의 시설을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됐던 시설은 20년이 지나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시의 공원으로서의 어떤 지정됐던 시설을 해제시키는 게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거에 이 공원으로 됐던 것들을 해제시켜 버리면 광주 시민들이 휴식의 공간, 문화의 공간, 운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다 해지시켜 버릴 건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공원으로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현재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은 공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광주 시내 이제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으로서 지정된 한 800군데 정도 되는데요. 20년 이상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이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큰 공원이 풍암호수 주변의 중앙공원, 그리고 이제 북구의 중해공원, 또 북구 일곡의 일곡공원, 영산강 주변의 영산강 대산공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25군데 정도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딱 20년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시에 공원으로서 다 해제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다른 개발을 하든지 또 이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완전 난개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광주시로서는 이제 이걸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공원을 전체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2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연간 예산이 한 4조, 뭐 5조 사이인데요. 광주시가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3천억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개발 방식으로 정부가 법을 개정을 해서 열어준 거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정말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그 공원의 기능을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어떤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할까요? 이제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문화공간, 휴식공간, 운동공간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공원녹지법에 이제 길을 터줬습니다. 일종의 특례 조항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 기업이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즘 뉴스에 많이 들어온 게 그게 이제 민간 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 100만 평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30% 정도를 범위 내에서 민간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시설로 개발을 하고 여기서 얻은 개발 이익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기부채납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공원녹지법에 새롭게 도입한 조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주시가 이걸 전체 25군데를 개발을 하려면 2조 7천억이 드는데 재정상 도저히 안 되니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고 일부 70%를 공원으로서 사용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이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25개 공원 중에 중앙공원이라든지 중해공원 또 1단계로서는 뭐 마륵공원이라든지 봉산공원 1단계로 4개 공원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이 개발해서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도록 이미 결정을 해서 지난 9월 8일 날 공모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 중해공원, 일곡공원, 영산강, 대산공원 나머지 6개 공원은 2단계, 3단계로 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대책인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뭐 민간 기업들의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원 민간 개발은? 기업들이 이제 이 공원 예를 들어서 중앙 뭐 봉산공원이라든지 마륵공원이라든지 앞으로 뭐 중앙공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개발을 30%를 뭐 아파트로 얼마를 짓고 네. 상업시설로 어떻게 만들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70%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을 어떻게 조성을 해보겠다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제안을 내면 네네네. 광주시가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 네네. 2순위를 정해갖고 이제 협상을 가는 과정에서 네네. 개발 방안을 최종 정하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광주시가 10개 공원을 민간 공원 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 일부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네. 약 5만 세대에 5만 세대에 네. 1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수용되는 아파트를 짓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 시내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 45군 정도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조합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의 인구는 150만을 넘어가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아파트를 또 그렇게 아파트 그렇죠.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네. 때 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구도심은 완전히 더 세태를 가속화시킬 네, 네.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민간공원을 30%를 개발을 하고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로 민간이 개발을 하고 70%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네. 약간 우리가 또 착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요. 네. 시민들이 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0만 평이 있는데 대부분 경사도가 높거나 우리가 네. 등반을 하거나 네. 또 고도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또 아까 말한 주거지나 상업시설로 네. 개발을 하게 되면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공원 개발 방식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네. 또 민간 공원 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면은 민간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비수익 사업인 공원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공 개발하는 데서는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난개발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원 공간이 축소되고 다음으로 녹지가 훼손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네. 광주시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민간 공원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민간 공원 방식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네. 시민들의 어떤 공원을 공공적 개발을 늘려할 것인가 네, 네. 여기에 지금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최근에 시의 담당 부서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민간 또 시민단체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네, 네. 1단계는 4개 공원을 민간 공원 개발 방식으로 가더라도 시가 1차적으로 결정했던 아까 중해공원 7공원, 네. 중앙공원 등 나머지 6개 공원 민간 공원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언젠간 또 시민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그 밖에도 어등산 관광 개발 단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10년 넘게 표류하고 예, 있는 예.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반대를 하는 분들도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등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거가 그 사격 연습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한 83만 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을 시민들의 휴양지로 이제 개발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사업비 3,400억 정도를 들여서 네. 시민들의 유원지 시설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부딪히는 게 재정입니다. 네. 이제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있고 예. 민간의 투자를 받는 방식이 있는데 시가 3,400억을 투자할 여력이 네. 부족한 거죠.
시가 여기만 다 모든 재정을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하철 2호선도 만들어야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예. 복지의 문제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최초에 이걸 일부 이제 기업에게 골프장을 짓게 하고 나머지는 유원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이제 골프장은 개발이 되고 골프장을 개발했던 민간 기업에서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 네. 또 비수익 사업이잖아요. 이 공원 유원지 개발 이런 데 네네.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송이 한 2차례 진행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2005년부터 시작된 게 14년이 지나도록 지금 지지부진한 네.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최근에 광주시가 2015년부터 민간 협력 기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등산 개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좀 방침을 바꿨어요. 네. 그 전에는 숙박시설, 유원지 중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시의 재정으로 투입으로는 어렵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자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는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네. 상업 시설을 대폭 늘려줬어요. 숙박 시설은 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의 투자를 받으려고 그런 방침을 변경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대에 부딪히는 겁니다. 상가 시설 3,400억 정도를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기업일 건데 네. 대기업 중에서도 지금 이제 반대하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결국 뭐 신세계든 롯데든 이렇게 유통기업들 네. 있잖아요. 네, 백화점이라든지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지역 내 중소 네. 유통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결국은 다 피해를 당하지 않겠냐. 네. 지역 상권에 이런 대해 입장에서 걱정. 개발은 하되 네. 그런 개발이 아닌 시민들의 그야말로 휴식처 공간으로서 공원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원래 이 어등산을 개발하려고 했던 큰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주시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네. 뭔가 좀 숙박할 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광할 시설, 쇼핑할 시설 또 뭔가 좀 놀고 갈 시설 네, 이런 것들이 네. 있어야 광주에 와서 1박하고 2박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개발 방식으로는 재원도 문제이지만 네. 그런 개발 방식으로 해서는 당초의 취지를 이루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좀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광주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네. 앞으로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어등산 개발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요. 다만 우리 중소상공이라든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네. 대기업이 이걸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이익과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나누고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네. 대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 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 일정 정도 개발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죠.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란 어떤 건지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설명하기 앞서요. 네. 우리가 재개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예. 재생, 그러니까 도시 재개발, 도시 재건축, 재생 네네. 차이를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도시 재개발 방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 철거를 하고 기존에 있던 뭐 주택단지든 네. 재건축도 마찬가지나 아파트든 이걸 완전히 헐어버리는 겁니다. 네네. 헐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무슨 상가시설을 짓든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이 도시 재개발 방식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원래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멀리 떠나게 되거나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든지 그
그 도시가 갖고 있던 뭔가 역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요. 예. 이런 방식이 재개발 방식이라고 한다면 재생 방식은 그 일정 정도의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헐지 않고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네. 만든다든지 예, 예. 또 소규모로 또 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게 이제 도시 재생 방식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뉴딜이라고 한 이야기는 우리가 뉴딜 정책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경제 정책의 하나로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재개발 방식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싹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네.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는 일자리가 좀 있겠지 않습니까? 건설 네, 일자리라든지. 네, 네. 재생 방식 일자리는 좀 틀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을을 새로 가꾸다 보면 일자리들이 생겨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광주에 발산 마을이 있거든요. 예. 여기도 아마 다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지금 많은 관광이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네. 관광 와가지고 거기서 음식점에 들러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예. 그 옛날 집밥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레몬 그 청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많이 가보셨겠지만 통영에 가면 동피랑 마을이 있습니다. 네. 거기의 경우도 예를 들어 재개발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거나 네, 네. 무슨 뭐 단지를 세웠을 건데 거기도 그대로 옛날에 그 골목 네. 아기자기한 골목 정감 있는 골목을 살려서 일종의 문화 마을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뭐 해설사를 하는 자리도 생기고 네. 상점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도시 재생이 갖는 의미는 그건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도시 개발의 방식을 2000년도 중반부터 서울시도 그랬고 도시 재생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뉴타운 방식은 문제가 있으니 네. 도시 재생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한 국가 과제로서 삼아서 도시 재생과 일자리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국정과제로 만들었고요. 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50조, 1년에 약 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년에 한 110군데 정도를 재생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네, 네. 투자하겠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 정책입니다. 네, 아직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주겠다라는 결정은 안 그렇죠. 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뭐 경제기반형, 근린생활형. 이렇다면 뭐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송정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네. 광주역도 지금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KTX가 안 들어오면서 네, 네. 이 인근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일신방직 옛날 전남방직가 네, 네. 옮겨갔잖아요. 네. 이런 데를 이렇게 뭐 그 경제 기반형으로 해서 그 어떤 거기를 무슨 문화적으로 다시 관광형 상품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네.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각 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을 걸로 봅니다. 네. 제안을 받아서 뭐 200~300억 단위의 사업도 있을 거고 몇십억 단위의 사업도 있을 거고도 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가는 네. 그래서 정부가 투자해주는 그러니까 재개발과 다른 것은 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했다고 한다면 재생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를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그 마을의 어떤 전통을 살리는 개발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광주시의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이제 임기가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벌써 3년 6개월 이상 다 지나버렸잖아요. 네네. 지났는데 남은 기간에 이제 우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시작을 할 때, 네. 그게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거점이기 때문에 문화 동구로서 그 어떤 지원 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해왔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또 관련해서 조례들 지금 제가 2건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약 사업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시의원으로서 광주 시민들이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복지 문제라든지 또 현안 사업인 공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인선 6기의 현안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이 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그런 역할을 다해갈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남은 임기 동안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택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